역사책을 보다 보면 거대한 제국이 그냥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그 잿더미 속에서 무려 1000년 넘게 활활 타오른 불꽃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눈부신 황금빛 유산, 비잔티움 예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로마의 그 대단한 예술은 야만인들 때문에 끝나고 유럽은 그대로 암흑시대가 됐지 하고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서쪽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동로마 제국. 우리가 흔히 비잔티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제국입니다. 서쪽의 로마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비잔티움은 고대의 지식과 예술을 그냥 지키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서 독창적인 문화를 활짝 꽃피웠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문화의 바통 터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제국의 중심이 옮겨가면서부터입니다. 보시면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쫙 갈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운명의 갈림길이었던 거죠. 왼쪽에 서로마는 아시다시피 점점 쇠락의 길로, 하지만 오른쪽 동로마, 즉 비잔티움은 오히려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과거를 그냥 박물관처럼 보존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형시켰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은 뭐였을까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딱 공인하면서 예술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올림푸스의 신들이나 황제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예술의 미션은 보이지 않는 신과 그 천상의 세계를 어떻게든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엄청난 과제죠? 그러니까 비잔티움 예술가들 앞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숙제가 놓인 셈이에요. 손에 쥔 도구는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모든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런 오래된 연장인데 이걸로 기독교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믿음을 표현해야 했으니까요. 자, 과연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걸 보시면 그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로마 예술은 뭐였나요? 신, 황제, 우리 사는 이야기, 이런 걸 최대한 진짜처럼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걸 보여주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비잔티움 예술은 완전히 달라요. 주제는 그리스도, 성인, 성서 이야기, 목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보다 그 안에 담긴 상징, 그 영적인 느낌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바로 이 작품이 그 변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선한 목자 이미지. 사실 이거 로마 미술에서도 종종 등장하던 꽤 익숙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비잔티움에서는 이 똑같은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인류의 영혼을 이끄는 목자,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 거죠. 와, 익숙한 틀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불어넣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재해석 아닌가요? 이런 생각의 전환은 건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비잔티움 교회들을 보면 겉모습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해요. 뭐랄까 꾸밈 없는 신자의 모습 같달까요? 그런데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사방이 황금빛 모자이크로 번쩍이는 그야말로 천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 평범한 겉모습과 눈부신 내부의 대비,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칠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면의 영적인 체험이다. 이걸 건축으로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비잔티움 예술가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그들은요, 아예 새로운 시각적인 약속, 일종의 문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걸 포기하는 대신에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의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가 어떤 건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테오도시오스 오벨리스크의 받침 부분에 새겨진 조각이죠. 자, 그럼 이 비밀 코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크기의 위계. 이건 아주 간단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나 그리스도가 항상 제일 크게 등장하는 거죠. 두 번째, 정면성과 대칭.
보세요. 인물들이 정부 어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하고 그림 속 인물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영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평면적인 공간. 배경이 왜 이렇게 현실감 없이 그냥 금색일까요? 이거 절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기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3차원의 현실 세계가 아니다. 여기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 천상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고도의 장치였던 거죠. 네,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상징의 언어를 선호했다. 이 모든 독특한 표현 방식들이 그냥 실력이 없어서 혹은 로마 시대보다 퇴보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깊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창적인 예술이 어떻게 천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유럽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발저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수세기 동안 비잔티움의 예술은 서유럽 예술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망의 모델이었다는 거, 그냥 옆 동네가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는 위대한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서쪽에서 고전의 맥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을 때 다들 어디를 봤을까요? 바로 동쪽,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우러러 봤던 거죠. 이 흐름을 좀 보세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길고 넓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9세기 프랑스의 카롤링거 제국도 11세기, 12세기 유럽 전역의 로마네스크 예술가들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의 불꽃을 지폈던 14세기 이탈리아 사람들까지도 전부 비잔티움에서 영감을 얻어갔어요. 그리고 설령 제국이 멸망한 15세기 이후라고 해도 그 예술적 DNA는 러시아나 세르비아 같은 동유럽으로 고스란히 이어져서 계속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에 가시면 그 황금빛 모자이크에서, 또 러시아나 동유럽의 성스러운 이콘 그림들에서, 그리고 초기 르네상스 그림들의 구도 같은 데서도 그 메아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비잔티움은 단순히 옛날 예술을 잘 보관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천년의 유럽 예술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준 거죠.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비잔티움이 문화적으로 유럽에 영향을 미친 기간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한때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 예술을 보고 끔찍하고 취향도 없다고 혹평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의 평가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만큼 이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증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유럽의 암흑시대라는 거? 정말 그렇게 캄캄하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건 어둠이 아니라 그저 동쪽에서 환하게 비추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로마가 남긴 빈자리를 채운 건 어둠이 아니라 바로 동쪽에서 떠오른 이 새로운 황금빛 태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